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이 2025년 4월 5일인데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예를 들어 이의 제기할 내용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저기 지금 답안 발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답안 발표 후 3일 이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전산세무 1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부터 볼게요. 1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해답도 다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좀 제가 체크만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뭐 2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의 액면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문제에서 이익으로 소각한다고 해볼게요. 이익으로 소각을 한다면 회계 처리가 먼저 자본금 50만 원 없어지겠죠. 그리고 대변에 내가 자기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했다면 소각을 하려면 일단 내가 발행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변에 이익잉여금 5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삼각표에 대한 건데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채가 액면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는데 액면 발행 좀 낮은 금액을 받고 발행했다면 할인 발행, 액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발행했다면 할증 발행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 만기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액면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처음에는 이거 발행 차금을 적은 금액을 상각을 하고 점점 많은 금액을 나중에 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나중에 만기가 가까워지면 좀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채의 장부가액 기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점점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 금액과 가까워지니까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감소 맞고요. 이자 비용이 있는데 내가 할인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 시 이자 지급을 하잖아요. 회계 처리가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차금 줄여서 사할차 이렇게 적어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고 해 볼게요.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 어떻게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나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나 점점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할인 발행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할진 발행차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상가계금 매액이 증가한다.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고 여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하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채 액면금액에서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익의 변화에 대해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거 1번 보니까 위탁 판매인데 내가 대신 팔아주는 대리인의 역할. 그럼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매 대금, 제품의 판매 대금은 위탁자의 수익이고, 자, 여기 내가 수탁자 입장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고 4번.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볼게요. 물가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처음에 200원이었는데 이게 180원, 170원 이렇게 물가가 하락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과거에 비싸게 구입한 거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최근에 과거에 먼저 구입한 거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최근에 싸게 구입한 거를 기말재고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나 기업회계 1급을 공부했으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이거 강의할 때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할 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 강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보시면 특정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 차입금이라는 게 있죠. 문제가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했는데 우선 특정 차입금을 자본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거 공사대금의 평균 지출액이 5천만 원이고 특정 차입금이 5억 원이고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 5억, 특정 차입금이 7억이에요. 그러면 특정 차입금이 공사대금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특정 차입금 중에서 7억도 아니고 공사대금이 5억이니까 5억 원에 대하여 이거 지금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이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분 이자를 자본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입금 2억 원과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할 금액이 없어요. 문제는 뭐를 물어봤냐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특정 차입금도 다 자본화를 못했는데 일반 차입금 자본화하지 못하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좀 재무회계가 좀 어려웠고 원가회계는 좀 할만했던 것 같아요. 6번 원가에 대해서 준변동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답 바로 볼게요. 가공원가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예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비고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더한 거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죠. 그 다음 이제 8번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가를 공부할 때 원가의 계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 대량 생산하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 주문 생산하는 경우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제조원가를 구분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었죠. 모두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실제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상하는 거 정상 원가 계산. 모두 다 예상을 해볼까? 표준 원가 계산.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비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변동 원가 계산과 변동비뿐만 아니라 고정비까지 전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실제 원가 계산에 변동원가 계산을 쓰겠다. 또는 우리는 종합의 표준의 전부 원가 계산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1번이 답이 되죠. 표준원가 계산은 종합원가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합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연산품 A하고 연산품 B가 있는데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순실현 가치에 의해서 배부하는데 B의 판매 가치가 증가하면 B가 순실현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라는 게 최종 판매 금액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을 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럼 B가 순실현 가치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B의 결합원가 배부를 더 많이 하니까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는데 20만 원 과소하게 배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하려면 증가시키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총원가 비례배분법입니다. 문제 총원가. 기말제공품 20만원, 기말제공품 100만원, 제품 200만원, 매출원가 500만원, 합계가 800만원인데 그럼 이거 20만원을 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만원을 내가 나눠줄 때요. 그럼 800만원 분의 100, 8분의 1만큼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고 8분의 2만큼은 기말 제품, 그 다음에 8분의 5는 매출원가에 배부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20만원에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5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5만원 추가되니까 205만원이 되겠어요. 10번. 완성품 환산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인데 이게 또 원가 흐름의 가정이 좀 특이하네요. 재료는 80% 시점에 전량 투입.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완성도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재료가 투입 안 되다가 80%가 되면 재료가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당기 완성 수량에서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을 더해 주시고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을 빼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를 한번 더 읽어보니까 자, 여기에서 기초에 5,000개가 있었어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기초에 5,000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25,000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완성되면 3만 개여야 되죠. 자, 전부 다, 그런데 여기 기말이 3,500개니까 26,500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단기 완성 수량 26,50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래요. 이거 어떤가요? 아직 80%가 되지 않았으니까 재료 투입 안 됐겠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30%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재료비 투입 안 됐겠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그냥 26,500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예정신고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 과세전환 매입세, 자, 이거는 확정신고 때만 됩니다. 저 참고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는 거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요?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안부는 예정, 정산과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해요. 예정신고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12번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최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 계산서 작성하고 이중으로 발급했으면 하나 삭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실수로 2번 발급했다. 근데 이미 전송한 걸 삭제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세금 계산서를 한 번 더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작성일자 오류.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6월에 매출을 했는데 7월 달로 잘못 발급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또는 반대로 내가 6월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7월에 매출했다. 그럼 이 경우에 자, 이거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네요. 참고로 하나만 볼게요. 날짜를 아무 날짜나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11번 과세로에서 자, 제품을 100만 원에 매출을 했어요. 거래처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5월 1일자로 자, 5월 1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월 1일이 아니라 5월 2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여기 간편집게 및 기타 옆에 역삼각형 모양의 점이 있는데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수정사유. 자, 여기에서 기재사항 착오했으니까 됐으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잘못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소득의 분류.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자, 이거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 맞고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고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거. 공동사업이 두 가지 사업자가 있어요. 자, 공동사업자라는 게 업무집행 공동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는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출자만 할게. 자,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데, 자, 나중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가 받아가는 거는 사업소득이지만,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아니, 배당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사업소득으로 한다. 배당 소득이니까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인데, 일단 5,100만 원은 해당되겠고요. 자, 이거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면 필요 경비가 60%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40%가 남겠죠. 8, 4, 32, 32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니까 종합과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어떤가요? 종합소득에서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더해 볼게요. 자, 참고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자니까 임대소득 과세가 됩니다. 그럼 5,100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320만 원, 2,200만 원 더하면 7,620만 원이 돼요. 자, 재고자산 유가증권 옳지 않은 거 법인세법에서 후입선출법 인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 법인 조정에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그 신고 방법을 클릭을 해보시면 후입선출법 가능하니까 여기 목록에 있는 거거든요. 1번이 잘못됐습니다. 참고로 이거 법인세법 말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죠.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 부분인데 제가 아직은 문제 PDF 파일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여기 해답 화면 보면서 좀 이거 어떠한 원리로 답이 구해졌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크크 식당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넘어가죠. 4,800만 원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카드로 생산부 직원들 회식했죠. 카과 공급가액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8월 3일 날 자, 이거 문제가 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이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는데 3천만 원에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3천만 원이었는데 평가 손실 1,000만 원. 다시 말해, 자, 이거 1,000만 원이 감소해서 2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좀 T계정을 그려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2천만 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2,300만 원을 받고 보통예금에 입금시켜요. 자, 먼저 1단계 매도 가능 증권 없어지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세트로 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2,300만 원 받으니까 700만 원 적게 받은 것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3번 문제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잠깐만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죠. N화는 1N이 아니라 100N은 얼마 이렇게 보고 해서 1월 1일은 1N당 9원 8월 10일은 1N당 9.5원이네요.
자,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 3만 달러와 이자 300만 엔과 10만 엔의 이자 그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죠. 먼저 엔화로 적어 볼게요. 외화장기 차입금이 300만 엔, 이자가 10만 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만 엔인데 문제에서 이거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했으니까 984번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총 얼마 지급한 거예요? 300만 엔, 10만 엔, 50만 엔이니까 360만 엔을 360만 엔을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통예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통예금이 360만 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상환 시점의 환율 9.5원을 곱할 겁니다. 이자 비용도 9.5원을 곱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도 지금 지급하는 거죠. 9.5원인데 단 이제 외화 장기 차입금이 생겼을 때는 1엔당 9원이었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면 보통예금 360만에서 곱하기 9.5를 하면 3,420만 원 나오고 외화장기 차입금 300만 엔에서 곱하기 9원 하면 2,700만 원, 이자 비용 10만 엔 곱하기 9.5원 하면 95만 원, 수수료 비용 50만 엔 곱하기 9.5를 하면 4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를 하니까 차변에 150만 원을 더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외환 차손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4번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올해가 2025년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대가를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죠. 이런 경우에 기간이 장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안 뗍니다. 이때 이제 과세 표준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 31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1차 중도금 공급가액 1,500만 원, 세액 150만 원, 2차 공급가액 1,500만 원, 세액 150만 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까지 해서 그럼 선수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4천만 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인식할 때는 인도 시점에 인식을 하거든요. 매출 대금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잔금 지급 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 30일에 인도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 회계 처리할 때 이때는 그럼 받기로 한 금액이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인데 이거 전체 금액이 어떻게 돼요? 4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매출은 6천만 원이고 그리고 부가세 2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총 6,200만 원인데 앞에서 선수금 4천만 원 받았고요. 이번에 2,200만 원 받는 거죠.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만큼.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구매 확인서인데 문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뒷면에 보시면은 이거 서류가 있고 구매 확인서 번호가 있죠. FVU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매출점표에서 서류 번호까지 적어야 됩니다. 어음 받았으니까 뭐 분계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이제 기간 4월에서 6월 불러오기를 하면 서류 번호 이거는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먼저 구매 확인서 표시를 해주고 발급이라고 품목 나머지 내용들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번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좀 그렇죠. 제 마음 같지가 않네요.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여기 이제 기간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48개월로 했는데 2년간 또 추가 연장했죠.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요구했는데 이거는 그냥 작성 자체는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풀이는 여기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전자신고. 또 제가 뭐 PDF 파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퇴직연금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거 퇴직연금을 4월 1일에 가입했어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경과했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6%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퇴직연금 5천만 원 이자율은 연에 6%니까 9개월에는 얼마인지 환산을 해보시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럼 225만 원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나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채가 또 나왔네요. 먼저 사채를 올해 초에 사채를 발행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이자율이 11%라는 건 이 사채를 취득한 사람한테 11%만큼 이자를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5310060인데 이 금액의 11%만큼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액면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표시이자율은 13%죠. 그럼 실제로 내가 이거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액면 금액 500만 원에 13%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다른데 대변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내가 584106만큼 이자를 보장을 해주는데 더 지급했잖아요. 이 금액은 부채에서 좀 차감을 하자. 사채할증 발행차금을 이렇게 상각을 시킵니다. 3번은 쉽죠. 이것도 퇴직연금하고 비슷하네요. 아까 문제랑. 5천만 원인데 6%고 11, 12, 2개월이 경과했는데 이자 지급 안 했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무형자산 볼게요. 특허권하고 개발비가 있는데 2억 원에 취득했죠. 그럼 연간 이거 내용 연수가 10년이니까 2천만 원을 상각합니다. 개발비는 5년이니까 내가 5천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연간 1,000만 원을 상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특허권에 대한 거 2천만 원 상각하고 개발비 1,000만 원을 상각을 했는데 또 이런 말이 있네요.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할 거래요. 그래서 개발비의 가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원래 장부가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상각하면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을 0원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3천만 원 인식을 하면서 개발비를 없애줍니다. 뭐 다른 풀이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전표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원천징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문제가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 차인 지급액으로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자,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고료였나요? 학원 강사네요. 자, 강사, 학원 강사.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그러니까 날짜 그냥 제 맘대로 쓸게요. 자, 예를 들어, 자, 지급액을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96만 7천 원이 차인 지급액으로 남죠. 자, 100만 원을 지급하면 100만 원이 만약에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자, 여기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96만 7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곱하기 0.967을 하는 것만큼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96만 7천 원에서 나누기 0.967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급액이 나오겠죠. 차인 지급액에서 나누기 0.967. 그럼 이 문제도 한번 그대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1934000에서 나누기 0.967 나눠보면 200만 원 지급한 거네. 그래서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여기에서 지급액을 2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한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했죠. 이거 전자신고는 요구하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이자 및 배당소득인데, 배당소득 지급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월 25일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서 3월 31일에 지급했죠. 뭐 이거는 별다른 함정 없으니까 그냥 화면 캡처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의 결과와 뭐 급여 자료이다. 자, 그런데 2월 급여 자료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 나중에 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 사원 등록을 안 해서 그런데 저 간략하게 뭐 하나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급여 지급을 하게 되면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연말정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을 클릭을 하면은, 저는 지금 뭐 입력한 게 없지만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불러오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이 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전산세무 이급할 때 하셨으니까 별다르게 어려운 점 없을 거예요. 참고로 자,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차수당 같은 거, 자, 월차수당 같은 거는 좀 지워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뭐 직책수당 과세죠. 식사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별도의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비과세, 보육수당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불러오면 되죠. 그 전자신고 뭐 이거는 뭐 또 마찬가지로 화면 캡처한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감가상각, 그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소득금액 조정, 기부금 이렇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자 이거 불러오기를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 자 이거 적격 증빙 서류 수취분,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했는데 자 이거 사적으로 사용한 게 250만 원이 있대요. 저 그리고 뭐 기업 문화 업무 추진비 전통시장 500만 원. 자, 이거 이제 별도로 기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특수관계인 매출은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되고, 자, 내가 이제 사적으로 지출한 거 있죠. 자, 사적 지출액을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자 부분은 처음부터 150만 원이 써 있을 거예요. 여기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는 거 아니죠.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인데 사적으로 지출했으면 분모만 수정. 신용카드 미사용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분자 분모 둘 다 수정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증빙을 받았는데 잘못된 거다. 분모만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을이 있고 갑이 있잖아요. 자, 갑으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기업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 전통시장 요 내역을 100만 원, 500만 원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정자산 등록인데 자 신고한 적이 없다. 기계 이거 뭐예요? 정률법이죠. 그리고 여기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자 회사가 수익적 지출을 수선비로 했다. 이건 잘못하지 않았죠.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했으면 잘못했지만 단 이게 600만 원이 안 되죠. 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함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을 기초잔액 없다. 정기말 부인액도 없고 자 이거 기계장치 적을 때 왠지 막 이거를 갖다가 자본적 지출액을 쓰고 싶은데 안 적었죠. 왜 안 적었어요? 600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안 적은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뭐 해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거. 자, 7%짜리 이자 210만 원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요. 원천징수세액 없다. 나중에 상여로 할 겁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 업무무관 자산이 있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은 여기 적수입력을해서 이거 건물 취득한 거, 가지급금, 가수금 기록하면 되고, 이자율별로 지급이자를 적어주는데 7%인 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기록하시고 이제 조정 등록하면 되겠네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 우리가 이제 입금의 범위 중에 보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입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가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법상 2천만 원만큼 유가증권을 늘리면서 입금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그냥 증여받았죠. 이거 취득원가를 0으로 처리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만큼 늘려줘야 되겠죠.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도 취득원가로 보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내역이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세금의 환급은 입금으로 봅니다. 자비익으로 처리해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지만 요거 환급가상금은 입금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기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 법인이죠. 타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법인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750만 200원이라는 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기타 사회 유출로예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에 대한 거 있습니다. 이거 학교, 연구비, 교육비, 용도를 정해서 기부하면 특례기부금이고, 그리고 용도를 정하지 않고 어린이집 기부한 거는 일반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정치자금 인정되지 않죠. 기타, 비지정, 천재지변, 특례기부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기부금을 선택을 하고, 요거 정당기부금이 송금불산입되죠. 그래서 이거 송금불산입, 타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 유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금, 당기순이익이 6,500만 원이 있고 송금산입이 900만 원이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당기순이익과 송금산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입금산입이 처음에 1,400만 원이 있는데 기부금 지출 외라고 했죠. 그러면 200만 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월 14일 날 인정되지 않으니까 입금 산입을 1,600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월 결손금 있는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2000
2022년에 미공제 2월 결손금 아직 기간 남아있으니까 적어보시고, 정기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가 6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024년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 600만 원이 있었고, 기공제액은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연도와 당해 연도 사이에 공제받은 금액 있을 수 없죠. 바로 직전이니까. 그리고 여기 특례기부금은 빨간색 1번인데, 자, 여기 보시면 특례기부금 한도액이 어떻게 돼요? 810만 원이죠. 그런데 해당 금액이 350만 원. 그 전기에 한도 초과한 거. 자, 전기에 한도 초과한 거 60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이 기부금이 선입선출법이에요. 다시 한도가 지금 810만 원이고, 자, 전기에 2월 된 게 600만 원. 그리고 단기가 3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전기의 이 금액부터 먼저 600만 원 송금 추인이 돼요. 이거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반영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산세무 1급을 봤는데 문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5%가 안 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대신에 좀 틀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인 조정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재무회계 이론이 지난번에도 118회도 어려웠는데 119회는 더 어렵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론 부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